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선 책은 133페이지를 펼쳐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때 8번 사례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2012년 법원행시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이제 앞 시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취득시효 관련 사례를 저희가 하나도 안 봤었죠. 그래서 그냥 한두 개 정도 좀 대표적인 걸 좀 살펴보고 몇 가지 조금 참고할 만한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취득시효 5원칙에 관한 그 판례 법리를 쭉 살펴봤고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썼던 것 중에 129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법무사 2차 문제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그 좀 다소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취득시효를 두 번에 걸쳐 살펴봐야 되고,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여부도 이제 두 단계에 걸쳐 봐야 되는 그 사례 문제에서 왜 이제 고판례 있었죠. 94년도 전압 판결 내용,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도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이제 보존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제 부동산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판례가 그 사례 해결 중에 언급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그 소수 지분권자도 이제 어떤 다른 공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65조 단서의 보존 행위를 이제 근거로 판례가 인정을 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존 행위의 개념을 너무 확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존 행위는 공유자가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딱 1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존 행위를 공유자 1인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유는 보존 행위가 공유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존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면은 공유자들 간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보존 행위로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학설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데, 그런 거랑 관련해서 제가 이제 보충 자료로 이제 집어넣었던 부분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자료 중에서 이제 129페이지에 관한 사례 보충 자료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이제 공유 관계, 뭐 대외적 주장, 그 다음에 내부 관계에서의 어떤 법리,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그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참고 판례로 2015년 1월 29일 판례를 제가 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와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과연 보존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학설적인 비판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2015년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이 단독으로 한 그 보존 행위를 부정을 한 그런 판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좀 길죠. 제목이 핵심인데요. 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러니까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피상속인과 체결했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 뭐 그 계약이 효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피상속인이 치매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계약을 이제 원인으로 해서 공동상속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아예 그 통째로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상속인이 어떤 등기 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공유자 1인의 보존권 행사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할 경우에 그 보존권 행사를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그 손가락 표시 있죠. 그 아래쪽에 약간 작은 글씨체로 된 부분, 그 사실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같이 보시면,
피상속인 갑이고요. 상속인이 A, B, C, D, E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B가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X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해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기를 격려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A, B, C, D, E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B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C와 D는 수사기관에서, E는 1심 법정에서 갑이 B한테 정상적인 절차로 했다. 그리고 유효한 의사로 증여를 했다. 라고 해서 그 B와 부합하는 취지의 어떤 진술이나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심 법원에 또 서면 제출하면서 우리 지금 C, D, E는 우리 셋은 그 B 명의의 그 지분 등기에는 이의가 없다. 뭐 이런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취지는 뭐냐? 법원이 보기에 만약에 설령 B가 이거 증여받은 겁니다 라는 B의 증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세 사람들은 B의 어떤 등기를 인정을 하겠다. 또는 내가 CDE가 받은 그 상속분을 B에게 새롭게 증여를 해서 원래의 그 현상을 유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볼 수 있다면 나머지 공유자 A가 있죠. 그 A가 CDE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CDE의 이해와 충돌되죠. CDE는 B한테 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해와 충돌돼서 이런 것은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 1번을 보시면요. 자, 265조 단서에 관한 부분이죠. 부동산 공유자 그 밑줄 그은 부분 위주로 보시면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의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265조 단서죠. 그래서 보존행위로서 자기의 공유 지분을 넘어서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있죠. 공동상속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행해졌다라는 뭐 이런 증여. 근데 그런 건 효력이 없는 계약이라는 거죠. 뭐 침해라는 그런 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런 걸 원인으로 해서 그 1인이 공유물 전부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은 보존행위로서 등기 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그 이제 B의 지분은 B의 거니까 그 B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 지분 전부에 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일반론적인 어떤 그 판례 법리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을 보시면 근데 보존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존행위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공유물의 멸실 훼손 방지, 그 다음에 현상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 법률적 행위다. 이런 것을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취지는 뭐냐? 그래서 보존행위는 첫 번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사안처럼 CDE는 B에게 자기의 상속분을 다 넘기는 것을 동의한 그런 상황이라면 이 A라는 사람이 CDE의 어떤 지분까지 모두 다 그 소이득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그 CDE라는 공유자 이해와 충돌하죠. 그럴 때는 보존행위로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판례도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판례가 이제 있었다라는 거고요. 2015년 1월 29일자 판례입니다. 이제 판례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최근에 한 뭐 2, 3년 정도 전압 판결 같은 경우에는요, 가급적이면은 좀 사실관계까지 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거의 뭐 대법원 판결 그 판결문 정도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좀 상세하게. 그렇지만 모든 판례를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그 판결 요지의 그 제목과 판결 요지의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무작정 뭐 그냥 생으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판결 요지를 보면서 이것이 어떤 사안일까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사례를 구성해 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양창수 대법관께서 옛날에 이제 서울대 교수 하실 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거 보실 때 이런 시험을 내신 적이 있다고 해요. 판결 요지를 주고서 이 판결 요지에 사실관계를 구성해봐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사안일지, 또 그러한 사안이 떠오르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이제 그 판례를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례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늘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생각할 시간도 없다. 하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공부고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하는 것은 1차용이고 그렇게 암기를 해봐야 실제 실전에 부딪혔을 때 그 사실관계를 염두에 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판례도 꺼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 취득시효를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그 사례를 하나 정도만 조금 가장 긴 사례, 그래서 취득시효 5원칙이 들어가 있는 그 사례 하나만 대표적으로 좀 천천히 한번 보고 다음번 진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효취득 부분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113페이지를 한번 좀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사례 2번이죠. 그래서 2012년 법원행시 문제인데 조금 문제가 이제 길죠. 그래서 이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시효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좌우축을 정해서 한쪽으로는 소유 명의자의 어떤 그 변동 사항을 세로로 쭉 내려가시고요. 또 한쪽 반대편에는 점유자의 어떤 그 변경 사항을 쭉 이렇게 기록해 나가 보시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 문제 2번이요. 자 다음 질문에 답하라. 그래서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1번에 갑의 본소 청구 및 을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 결론을 기재하고 2번에 또 3번에 을의 주장, 갑의 주장에 대해서 당부를 논하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그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떻게 종이 같은 걸 펴놓으시고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엑스토지인데요. 엑스토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A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63년도 7월 5일입니다. 그 다음에 B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90년 6월 5일이고요. 그 다음에 D 명의의 이전 등기는 2005년도 5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명의 이 본소 청구자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2010년 4월 6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명의자는 총 이제 4명이고 3번에 걸쳐 바뀌었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두 번째 동그라미에 인접한 Y토지의 소유자인 C가 건축을 하다가 잘못해서 X토지의 일부를 점유를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신축하다가요. 두 번째 줄에 위 건물 중 일부가 X토지 200제곱미터 중에 20제곱미터 위에 건축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게 점유죠. 근데 점유인데 토지의 일부를 점유했죠. 그래서 이제 작은 논점이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어떤 그 취득시효가 이제 인정되느냐. 그래서 인정이 되죠. 그래서 뭐 다른 부분과 구분이 돼서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라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징표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다. 그리고 자조점유를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만약에 이제 요 타인의 토지를 굉장히 많은 부분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겠지만 사실 10분의 1 정도면 일부에 불과하죠. 그래서 토지의 면적을 봤을 때 또 자주점유를 번복할 만한 정도의 어떤 그런 면적은 아니다라는 그런 세세한 논점이 나오고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20제곱미터가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점유자 C는 69년 4월 7일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그 점유 취득 시효가 20년인데 그러면은 89년 4월 7일 날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을 하겠죠, 기간이. 근데 바로 직후에 90년 6월 5일 날 B 명의로 소유권 권위가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에 C가 2005년 8월 6일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인이 을인데 을이 이제 상속을 하게 되죠. 근데 8월 6일 날 사망을 하고 8월 16일 날 상속인 을이 소위 등을 마치는데, 그러면은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넘겨받죠. 따라서 2005년 8월 6일 날 포괄승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동일 점유자의 점유로 우리가 보죠. 상속은 별개의 독립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다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C와, 그러니까 피상속인 C와 D는 2005년도 5월 12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이죠. 그 C와 D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D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위등 청구 해소를 제기했지만 2016년 1월 19일 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떤 자주점유의 추점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것이냐에 관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떤 뭐랄까요, 이제 그 자주점유를 이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정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러니까 취득시효가 아닌 다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어떤 소위등 청구했다가 패소한 그런 정도만으로는 자주점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지 않았죠, 판례가. 그래서 이 부분도 취득시효를 막지 못한다라는 그런 논점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점의 추정은 197조 1항이죠. 그건 사실 입증 책임의 문제에 관한 그런 조문입니다. 자, 그렇게 쭉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막지 못할 거고요. 다시 설문으로 가셔서 네 번째 동그라미에, 자,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본소 청구자, 마지막 소유자죠. 갑이 2012년 4월 2일 날 을을 상대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한 2010년 4월 6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이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을의 주장은 뭐냐면, 다음 동그라미 밑줄 그은 부분 있죠. 나는 피상속인 C의 점유를 승계를 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A에서 B로 변동된 것이 90년 6월 5일부터죠. 그때부터 20년 동안 점유를 해서 2010년 6월 5일 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을의 주장이고, 다시 이제 갑이 변론기일을 해서 을의 반소를 다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까 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D를 상대로 해서 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지 않느냐. 너는 그때부터 타주점유다. 근데 판례가 아니라고 했죠. 그 한 가지 반박을 하고, 또 두 번째, 또 네가 취득시효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X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2차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한데, 2차 취득시효의 그 기간 중에 소유 명의자 변경이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느냐 파괴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2009년 전합 판례가 역시 기존의 취득시효의 원칙처럼 2차 점유 취득시효 기간 중에도 소유 명의자 변경은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시효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례였죠. 이 부분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90년, 그러니까 그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소유 명의자가 넘겨받은 B 명의의 90년 6월 5일부터 20년이 계속 다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기간은 충족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D 명의로, 간 명의로 소유 명의가 2번 바뀌죠. 이런 것은 그러나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다라는 그 대원 판례를 적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령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 전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이제 반환해라. 이것도 부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취득시효도 원시 취득이고, 그리고 결국에 그 어떤 소급해서 그 점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더욱이 취득시효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법률의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안입니다. 길지만 결국에는 딱딱 논점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114페이지에 이제 결국에 지금 1번 문제는 2번과 3번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술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적으시면은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번 쟁점이요. 그러니까 을의 주장의 당부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2-2의 뭐 사안의 쟁점에서 이게 이렇게 약간 따로따로 기술돼야 되는데 계속 이제 그 편집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편집에 약간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쟁점이 뭐냐면 1필 토지의 일부의 취득시효의 가구, X토지 200제곱미터 중에 2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경계 침범 건축의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그리고 상속이 새로운 권원이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의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점유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15페이지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겠고요. 아라비아 숫자 4번에 상속이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양가로 1번에 점유의 분리 병합에 관한 민법 조문이 있죠. 그래서 그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데 전 점유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까지도 승계하고, 또 그러나 또 판례는 그 점유의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건 아니라고 했고요. 근데 상속은 이러한 점유의 분리 병합이라는 것이 상속이라는 포괄 승계에도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은 별도의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따라서 그 판례를 보시면 피상속인의 어떤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상속인이 그야말로 이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새로 시작한 때에만 점유의 분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포괄 승계인 을은 자기만의 새로운 권원에 의한 점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C의 그 원래 피상속인의 자주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보유한 채로 쭉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점유취득시효.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넘겨서 제3자 명의의 소유 등이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116페이지입니다.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당초의 점유자 계속 점유. 두 번째,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 아까 90년 몇 월 며칠, 90년 6월 5일 아니었나요? 예, 90년 6월 5일. B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년이 경과한 경우 두 가지 요건이죠. 충족이 되면은 제3자한테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2차 취득시효 완성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까지는 기존의 이제 판결이 수용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당시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대판 전합 판결 2007 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요 전에 그 전합 판결 이전에도 원래 이제 인정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조건이 뭐였냐면은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는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2007-1517의 전합 판결은 그런 제한마저 풀어서 2차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에도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어도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데 문제가 있죠. 여기서 자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90년 6월 5일부터 2010년 6월 5일까지. 다만 이제 문제가 있죠. 이 갑의 또 재반박과 관련되어서 괄호 안에 다만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2차 취득시효가 중단되느냐라는 부분에 중단된다라는 게 갑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따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2-3은 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매매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등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했기 때문에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냐. 그리고 취득시효가 인정돼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로마자 2번에 타주 점유에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 보시면 되겠고요. 로마자 3번에 취득시효 진행 중에 취득시효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되느냐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전합 판결 소개하시면 되는 거죠. 117페이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자 다수 의견은 첫 번째 줄에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새로운 소유 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 의무 변동의 당사자다. 그러니까 그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위 등 청구의 피고 적격을 가진 사람을 서술할 때 이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써주면 좋겠죠. 그 당사자 적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 의무 변동의 당사자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문구는 그대로 적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 쪽 관련 시험은 뭐 그냥 판례 시험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제 우선 판례가 그 논점에 적절한 판례가 풍부하게 얼마나 많이 기술되어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판결문 느낌이 나는 그 판례가 많이 보이는 그런 답안을 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무관한 판례를 쓰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겠지만요. 근데 그랬을 때 그냥 판례는 어떤 사안에서 이렇다라고만 쓰시는 것보다는 그 판례의 문구 자체를 암기해서 적시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존의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법리론부터 요 2007 전합 판결이 이제 새롭게 추가한 부분이죠. 새로이 2차 취득시효가 개시되어서 그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2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 변경이 D명의, 갑명의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논거의 세 번째 줄에 원시취득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소급효 247조 1항을 적시해 주시고요. 따라서 그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소유자로 과실을 수취한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그 오원칙의 그 큰 틀 속에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 그 어떤 그 시기를 잘 비교해서 그 이제 혼동되지 않게 딱딱 정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취득시효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118페이지 사례 있죠. 이제 그 사례도 이제 역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기본적인 뭐 컨셉은 거의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좀 특기할 만한 어떤 판례 논점만 조금 한두 개만 추가해서 그냥 그것만 따로 보고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사실관계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새롭냐 하면요. 문제 2번에 보시면
자, 요거까지만 조금 더 언급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토지가 A 명의로 소유 등이 맞춰져 있는데 갑이 을병과 함께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두 번째 줄에 요 X 토지의 실질상 소유자이면서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갑을병이 공동 매수했고 3분의 1씩. 그래서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제 그 번복이 될 것이냐라는 그런 판례 논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해설에 118페이지에 아르바의 숫자 2번의 근거에 외괄호 1번에 점유취득 시효 요건인데요. 그 5번째 줄인가요? 다만 갑이 X의 토지의 실질상 소유자 겸 A의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A의 삼촌 B와 X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 후 인도받았다는 점에서 타주점유가 아니냐, 자주점유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판례를 보시면요. 자, 조금 긴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두 줄입니다. 자,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를 우리가 판단할 때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점유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존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객관적, 점유 권원의 성질, 이런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119조의 197조 1항에 따라서 자유점유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걸 알면서 부동산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라는 걸 알면서 그 법률 행위에 기해서 부동산 취득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미 시작부터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유 당시에 이미 소유의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2004-63484 판례인데요. 좀 판례 번호가 누락이 됐네요. 자, 그러나 다른 한편 또 두 번째 판례는 다른 판례인데요. 자,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해서 그 점유를 개시했다. 그렇다면은 설사 매매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 그것이 이제 92-30375 판례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판례입니다. 19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그것은 자주점유의 추정 의사고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 권한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전합 판결인데요. 2000년 3월 16일 97-37661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판례를 쭉 이제 연결을 해보면 결국에 사안의 경우 보면 사실 대리인이라고 사칭했죠. 그럼 무권대리죠. 그러면은 무권대리는 무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권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으로 무효인 매매계약이지만 지금 사실관계를 보면은 갑이 알고 점유한 그 어떤 사칭의 사실을 알고 점유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것은 그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라는 이유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그 판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위등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로마자 2번 있죠. 결국에 이제 갑을병이기 때문에 갑은 3분의 1 범위에서 소위등 청구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근거 판례 있죠. 그 근거 판례가 요 판례는 맞는데 요 부분에 들어가야 될 판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판례에 따르면 건물 공유자 관련 판례인데요. 그러니까 건물 공유자가 이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등 청구권은 건물 공유자의 그 공유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적절한 판례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 사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잠깐 여기에 그 맞는 그 판례를 이제 집어넣어야 할 텐데 조금 그 판례 교체된 판례를 좀 보충 자료로 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그거죠. 공유부동산이라는 거는 공유자 한 사람이 지금 사실관계 보면은 갑을병 셋이 매수를 했지만 갑이 X토지의 전부를 사용수익하고 있죠. 그래서 공유부동산은 이제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죠. 타주점유. 그래서 그런 판례. 그래서 그 판례는 이제 판례 번호랑 해가지고 그 자료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조금 이제 그 판례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사실관계 2번 있죠. 거기서는 지금 갑을병이 A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등 청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권대리 그 다음에 실질상 소유자로 사칭했으면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죠. 그런 것 때문에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계속 이제 점유를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을 했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20페이지로 가보시면요. 기판령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외과로 1번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위등 청구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위등 청구는 우리는 이제 그 조문이라는 그 법적 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 소송물을 분류하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물이다.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은 호소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판례 좀 추가하신다면 가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인 판례는 그 다음 판례죠. 자, 2006-19177인데요. 역시 이것도 197조 1항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그런 조문, 관련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타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요 전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매매 소위등 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주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 판례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점유취득시효는 주요한 사례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122페이지 가보시면 122페이지는 뭐 비슷한 이제 뭐 같은 그런 흐름인데 거기에서 그냥 어떤 부분 조금만 좀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23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근거 부분에 보시면 201조 1항이 나오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때 선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을 인정을 하죠.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선의의 의미에 무과실로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오신을 하는 것이 선의 점유인데 거기에 무과실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통설은 부정하지만 판례는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판례는 무과실, 뭐 과실을 딱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판례의 어떤 그 태도가 있는데 그 판례의 태도는 사실상 무과실 요건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근데 여기에 이제 오신은 적극적인 오신을 말하는 거죠. 소극적인 오신이 아니고. 그래서 판례의 표현을 보면 이제 과실 취득권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 권원은 예컨대 뭐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오신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결국에 이제 그러한 것이 무과실과 흡사하다라고 이제 학설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201조 1항에 그러한 과실 수치의 권한을 수치권을 이제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원래는 이제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과실 수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선의의 점유자는 그러한 어떤 그 과실을 뭐 수취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선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하고 또 소비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을 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점유물을 나중에 반환을 할 때 과실까지 반환하라고 하면은 가혹한 것이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외는 엄격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신할 만한 근거, 실제로는 무과실과 거의 유사한 강도의 근거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는 그때 결론 부분에서 좀 수정을 했었죠. 124페이지의 그 짧은 2011년 사례에서 결론에 소위등 청구할 수 있다로 바꿔달라고 했고요. 약간 문제가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거기 갑은 C를 상대로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위등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요걸 좀 집어넣어 주세요. 현재는 2011년 5월이다. 현재가 2011년 5월이다라는 걸 추가해 주시면은 좀 더 문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짧게 좀, 그래서 다음 문제 들어가기가 약간 좀 애매해서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